안녕하세요. 한국 IQVIA의 정수입니다. 오늘은 세계 바이오 헬스 혁신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매우 광범위하다 보니 내용 자체도 조금 하이 레벨의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헬스의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꼭지는 무엇보다 코스트 프레셔입니다. 바이오 헬스의 코스트를 구성하는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헬스케어 딜리버리, 헬스케어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병원, 의원 등 HCP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과정 내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의약품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는 파마스티컬 스펜드입니다. 나라마다 큰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략 헬스케어 전체 버젯의 80에서 85%인 머저러티가 헬스케어 딜리버리를 운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나머지 15에서 20%의 비용이 의약품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약품 비용은 reimbursement guideline, 그다음에 페이어의 pricing control 등으로 상대적으로 페이어들이 전체적인 비용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켓 액세스를 제한한다거나 다양한 에비던스 바등을 높임으로써 파마스티컬 스펜드를 줄이려고 하는 시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프리벤션을 높임으로써 토탈 드럭 스펜딩을 줄이고자 하는 이니셔티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원 내 헬스케어 인프라스트럭처의 서비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스피탈 포커스와 프라이어티를 재조정하거나 병원 내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홈이나 소셜케어 등이 커버를 하거나 일부의 비용들을 아웃오브파켓으로 돌리거나 텔레헬스 등을 통해 가지고 실제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 등이 헬스케어 인프라스트럭처, 헬스케어 딜리버리의 코스트를 줄이고자 하는 이니셔티브 중에 하나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전에서 설명드린 바이오 헬스 산업의 20% 코스트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소비, 제약사의 관점에서 보면 제약사의 매출, 이 중에 가장 큰 비중의 지출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R&D의 지출입니다. 글로벌 상위 제약사의 R&D 지출을 매출 대비 비율로 비교해보면 2012년에 16.6%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0년에는 20.4%에 해당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R&D 지출이 비율적으로 늘어나고 당연히 달러 밸류로 더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반해 R&D의 종합 성공률이라는 부분은 2010년에 8%에서 오히려 2020년, 2021년에는 6%와 5%로 감소함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R&D 지출은 늘어나지만 결과물인 리턴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지속적인 제약산업 내의 챌린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제약사의 R&D의 효율성을 증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던 헬스케어 토탈 스펜딩 내에 드럭 스펜딩, 의약품 소비의 비중입니다. 평균은 대략 15%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나라별로 그 편차가 조금 큰 편으로 작은 나라는 5%에서 많은 나라는 20%, 그 이상을 기록하는 횟수도 있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비용이 높다, 낮다라는 부분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약값의 차이 혹은 제네릭의 유시지 혹은 최근에 많이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의 쉐어 등의 일부를 설명해 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모든 나라들이 드럭 스펜딩의 퍼센테이지가 대략 15% 수준으로 수렴함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내에서의 드럭 스펜딩, 약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최근에는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과거 10년 전에는 10%, 15% 수준에 머물렀던 바이오로직스의 사이즈는 최근 급격히 성장을 해서 전 세계 20%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했고, 특히 선진국, 미국 시장에서는 40% 수준까지 도달하기 이르렀습니다. 이를 위해 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바이오시밀러의 역할 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이오시밀러의 역할들이 향후 페이어나 페이션트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거나 늘려주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바이오로직스가 다른 케미컬 드럭에 비해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시장이 매우 제한된 몰레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loss of exclusivity, opportunity가 모레큘 사이즈별로 보자라고 하면 대략 13개의 몰레큘이 전체 55%의 차지를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15개 몰레큘과 47개 몰레큘을 더한 대략 70개의 몰레큘이 전체 바이오로직 loss of exclusivity opportunity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 바이오시밀러 마켓은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미 8빌리언 US 달러 이상의 시장 사이즈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5년간의 더블 디짓 그로스에 기반을 둡니다. 이런 바이오시밀러의 파이프라인은 대부분 바이오로직스를 개발한 적이 없는 바이오로직스 나이프 매니팩처러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들의 기반은 선진국이 아닌 인도, 차이나, 그리고 한국 등에 기반을 두고 있고 유럽 등에는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상대적으로 매우 약한 편입니다. 바이오시밀러와 마찬가지로 제네릭 메디슨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메이저 마켓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는 대부분 시장에서의 제네릭 유틸라이제이션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미 90%의 볼륨이 제네릭을 통해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2016년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약 6%포인트 높아진 결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평균이 68% 수준에 있고 국가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은 나라들은 50% 수준까지도 있고 높은 나라들은 80%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5년 전과 대비해서 제네릭의 유시지가 적게는 0%, 많게는 5%가량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중국인데요. 중국도 75%의 제네릭 유틸라이제이션을 유지함으로써 낮지 않은 제네릭의 활용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헬스케어의 코스트 프레셔를 극복하기 위한 시장의 트렌드 및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두 번째는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서플라이 이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제약산업의
생산 로컬라이제이션은 대부분 경제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자라고 하면은 배송비의 적고 많음, 이코노믹 스케일이 필요한 생산 규모를 갖추기 위하여 특정 국가의 생산 시설을 없애고 몇몇 국가의 생산 시설을 합치는 방향으로 매뉴팩처링의 로컬라이제이션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의약품의 공급이 폴리티컬한 이슈로 바뀌기도 하였고, 많은 의약품이 제한된 공급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국가별로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고자 하는 방향으로 매뉴팩처링의 로컬라이제이션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로컬라이제이션 노력들로 인해서 지난 몇 년 동안 로컬 프로덕션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예를 들자라고 하면 브라질의 파이자가 테우토라고 하는 로컬 매니팩처링 사이트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브라질뿐만 아니라 미들 클래스의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약품들을 생산하고 세일즈하는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GSK가 레버러토리 피닉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하여 GSK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네릭 드럭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파이자도 노바메디카라는 회사와의 파트너를 통해 박테리아, 펑갈 인펙션, 인플로머토리 디지스에 해당하는 30개 이상의 제품을 러시아 자체 내에서 생산하고 있고, 특히 EDL, Essential Drug List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생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들이 앞으로 매뉴팩처링 사이트가 특정 코스트가 낮은 국가 혹은 퀄리티가 컨트롤되는 국가 혹은 일정 허브를 가지고 스케일을 가져지는 국가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별로 로컬라이제이션 되는 현상을 앞으로도 상당 기간 만들어져 나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생산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최근에 로컬라이제이션으로 많이 변환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 많이 발생했던 많은 의약품의 쇼티지와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쇼티지가 일어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매뉴팩처링 사이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물류의 흐름의 홀셀러나 파머시 체인 내에서의 서플라이 체인의 이슈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페이션트의 디맨드, 환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연동돼서 또 여기에 가버먼트와 레귤레이터들의 팔러시가 서로 맞물리면서 많은 제품들의 쇼티지 이슈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매뉴팩처링, 제약사의 생산 사이드에서 예전보다 훨씬 디맨드 플래닝이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프로덕션에 있어서도 특정 국가의 API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가 셧다운되거나 공장이 fully utilize 되지 않았을 때 API 공급이 제한되면서 프로덕션 자체가 디맨드 플래닝과 상관없이 제때 제 물량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이는 글로벌 전반적인 쇼티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매니팩처링 생산 사이드의 쇼티지를 일으키는 요인들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되고 딜리버리 돼야 할 텐데, 홀셀러나 파마시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패러럴 트레이드입니다. 국가 간의 임포트 익스포트가 정상적인 트랙이 아닌
다양한 트랙을 통해서 물류의 흐름들이 발생하는 패러럴 트레이드가 한 가지 요인이고요. 두 번째, 이를 기반으로 해서 합법적이지 않은 온라인 판매들이 특정 국가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약값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약값이 조금 저렴한 국가의 제품들이 미국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급격히 판매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혹은 전쟁 등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재고를 관리하고 특정 제품들을 쌓아놓는 현상들이 파머시 체인이나 혹은 실제 페이션트, 커스터머 단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재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재기를 통해서 꼭 필요한 약물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 쌓여있는 현상이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국가의 특정 질환들이 코로나 혹은 전쟁 등을 통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디맨드 스파이크가 발생하거나 특정 디맨드의 감소 증가가 예측하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최근 몇 년간에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었고, 이는 글로벌 쇼티지의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다양한 쇼티지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쇼티지의 많은 문제들은 디맨드를 포어캐스트 할 수 없는 여러 영역에서 발생을 합니다. 코로나 우크라이나가 특히나 트레이드 리스트릭션이나 포어캐스트를 어렵게 한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이고요. 20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인플레이션들이 특정 제품을 프로피터블 하지 않게 만들거나 이를 통해 가지고 인벤토리가 남지 않는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스트 관리를 위해서 많은 페이어들, 정부들이 택했던 텐더링이라는 영역들이 실제 엔드 유저들 간의 서플라이의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국가 내에는 약물이 존재하지만 이 약물을 필요로 하는 특정 사이트, 특정 페이션트에는 전달이 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부분은 이러한 쇼티지의 문제들, 영역들, 그리고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들, 툴들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 매니팩처링 파머시스트, 홀세일러 등이 각각 플레이하던 영역에서 이러한 이슈에 대한 오너십을 함께 보유하게 됨으로써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티컬 메디슨이라고 불리는 저희가 코비드 케이스를 통해서 경험했던 꼭 필요한 제품, 꼭 필요한 약품들에 대한 빠른 액션들이 이런 쇼티지의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바이오 헬스 산업 내에 혁신의 방향 중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테크놀로지의 활용과 AI, ML입니다. 우선 이러한 테크놀로지와 AI, ML이 헬스케어 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지를 보려면 헬스케어 데이터가 어느 정도로 어베일러블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인더스트리를 통한 글로벌 데이터 스토리지 중 대략 한 30% 정도가 헬스케어와 관련된 데이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헬스 릴레이티드 된 데이터인데 반해서 헬스케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데이터 중에 상당 부분,
대략 80%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상대적으로 랩 데이터, EMR 데이터, 클레임 데이터, 레지스트리 데이터, 처방 데이터들은 특정 형태와 수치 등으로 구조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사이트별로 국가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표준화를 하고 구조화하려는 시도들과 작업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밸류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 특히 이미지 데이터들, 그다음 소셜미디어의 웨어러블 데이터들, 그리고 리터러처의 데이터들, 이런 부분들은 특정 수치로 구조화하기 힘든 unstructured 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unstructured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은 변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스트럭처 데이터로 만드는지가 헬스케어 데이터의 활용의 또 다른 마일스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우리의 일상에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AI의 적용은 헬스케어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에도 빠른 속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몇 년 전 기계와 바둑을 두는 혹은 체스 챔피언과 AI의 대결 등이 매우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는 그 누구도 컴퓨터가 인간을 이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리, 음성인식, 스마트카,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소셜 네트워크에 활용되고 있는 AI, 온라인 쇼핑에서 우리가 매일 볼 수 있는 특정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제안, 추천, 쿠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놀랄 정도로 AI가 우리 일상생활에 이미 깊게 들어와 있음을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영역들은 헬스케어 내에서도 빠른 속도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어지는데요. 세 가지 프리리퀴짓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에셋의 리치니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실상생활 데이터, 일상생활 리어워드 데이터가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헐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익명화되고 활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스트럭처, 언스트럭처 데이터는 수많은 몇 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한 군데에 스토리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은 어떻게 뒷받침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액션오브 인사이트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과 알고리즘은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가 헬스케어 내에서 AI, ML이 얼마나 많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의 측정 도구는 프리리퀴짓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AI, ML의 활용도는 특히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헬스케어 내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페이션트의 특정 지노믹이나 바이올로직, 페이션트 레벨의 데이터를 활용한 프리시전 메디슨 같은 헬스케어의 에피션시를 높이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의약품의 개발에 있어서 머신 비전이나 또 다른 다양한 형태의 에세이들을 기계가 직접 해줌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영역들이 AI, ML의 적용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제약사의 영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디맨드 플래닝, 프라이스 옵티마이제이션, 커스터머 저니, 그리고 페이션트 저니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AI, ML이
AI, ML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옵티마이즈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기대되어집니다. 기술이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이노베이션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e-커머스, e-파머시입니다. 2021년에 컨슈머 헬스 마켓의 채널 스플릿을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23%의 제품들이 오프라인이 아닌 e-커머스 채널을 통해 판매됨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률도 매우 높아 2021년의 경우 e-커머스의 성장률이 오프라인 채널 성장률의 4배 이상에 달함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e-커머스의 쉐어가 낮은 이태리, 폴란드 같은 국가에서도 오프라인 채널의 성장률 대비 e-커머스의 성장률이 월등히 높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컨슈머스 프로덕트들이 조금 더 쉽게 스위치 돼가면서 오프라인 채널 대신에 e-커머스를 통해 페네트레이션 됨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기술, 테크놀로지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혁신적인 변화의 두 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는 커넥티드 의료 디바이스라는 부분과 디지털 바이오마커입니다. 과거에는 진단, 치료, 관리라고 하는 많은 부분들이 특정 공간, 병원이나 의원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시간, 제한된 공간 내에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 심전도, 혈당 측정, 폐활량, 혈압 등등이 진단을 하는 메인 항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디바이스 기술의 발달과 이들의 연결을 통해서 24시간 모니터할 수 있는 액티그래피, 바이탈 사인도 24시간 병원이 아닌 곳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음성 오디오 장치, 바이오마커, 디지털 바이오마커 등이 휴대용, 소형 기기 등을 통해 가지고 전달되고 관리되고 모니터링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바이오마커와 커넥티드 의료 기술은 분산형 임상시험 뿐만 아니라 실제 환자의 관리, 치료, 진단을 통한 부분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에 맞춘 의약품의 개발이나 치료장치의 개발, 진단 프로세스나 리임버스먼트 가이드라인, 정밀 진단 등등의 영역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전반적인 헬스케어의 코스트 프레셔로 인한 변화들, 그리고 코로나와 전쟁 등 외부 변수로 인한 서플라이 체인의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노베이션들, 그리고 테크놀로지와 AI, ML이라는 기술이 헬스케어에 도입되면서 기대되는 변화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릴 부분은 현재 오퍼레이션, 비즈니스 모델상의 이노베이션입니다. 지난 10년간 제약시장의 성장은 물론 파머싱 마켓의 성장도 한 축이었지만 선진시장, 디벨롭드 마켓의 스페셜티 영역의 성장이 꽤 큰 그로스 드라이버였습니다. 특히 신제품, 프로텍티드 브랜드의 드럭 클래스를 보면 oncolology, immunology, anticoagulant라고 하는 세 개의 탑 3 therapeutic area 내에서 protected branded generic 포지션이 매우 컸고 이는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7년 카디베스트와 안티박테리얼, 안티얼서런트의 뉴 드럭들이 많이 나오면서 프로텍트 브랜드드 제네릭의 33%를 차지하고 있었던 상황과 비교해보면 스페셜티 프로덕트의 성장률은 매우 빠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는 앞으로 5년간의 미래에도 유사한 추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프로텍티드, non-프로텍티드를 모두 포함한 글로벌 5의 테라픽 에어리어스에는 앞서 말씀드린 온콜로지, 이뮤놀로지, 안티코글런트라고 불릴 수 있는 안티트롬보틱스 이외에 안티다이어틱스가 있습니다. 이 4개의 테라피틱 클래스가 지난 몇 년간의 글로벌 그로스의 컨트리뷰션으로 보자라고 하면 대략 80%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4가지 영역에서의 성장이 전 세계 제약사의 성장을 드라이브했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당분간 그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스페셜티 세그먼트는 다른 그룹 대비해서 몇 가지 측면에서 독특한 오퍼레이팅 모델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 제약업계에 닥쳐올 챌린지나 필요한 이노베이션의 영역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특징은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등장인데요. 바이오시밀러를 비롯한 많은 어패턴트 몰레큘을 만들어내는 제품의 회사들이 아시아 기반, 중국과 한국 기반의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바이오시밀러 이외에도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이노베이터들이 EBP, 다시 말해서 기존의 제품군이나 영업력이 빅파마 대비 작거나 미미한 회사의 제품들이라는 특징입니다. 이렇게 기존에 경쟁을 하지 않았던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등장하는 것들이 앞으로의 경쟁 다이나믹스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액세스와 어포더빌리티가 지극히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런치되고 있는 스페셜티 제품들은 크게 2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는 매우 제한된 페이션트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올판 드럭들이 많이 있고요. 특정 바이오 마커들에만 작용하는 서드라인 이후의 제품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 매우 비싼 가격의 제품으로 포지션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페이어의 관점에서는 제품의 리임버스먼트에 매우 제한을 두는 경향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허가, 등록, 리임버스 해주기 위해서는 클리니컬 데이터들에 대한 리치니스에 대한 챌린지들도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작지 않은 특징 중에 하나가 런치 시점에서의 테이크업 커브가 매우 느리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뉴 스페셜티 런치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인터랙션이 제한되고 프로모션이 활발하지 못했던 이유가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런치하는 시점에 과거 제품의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현격히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HCP와의 접근이 제한되는 환경 내에서 신제품들이 어떤 식으로 빠른 속도로 페네트레이션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 챌린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노베이션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하면서 세션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2023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불확실성을 갖고 시작하는 한 해인 듯합니다. 특히 외부 변수 측면에서 글로벌 마켓의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으로 대변되는 현 글로벌 이코노믹의 리세션 아웃룩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과 어느 정도의 강도로 변해나갈지 많은 궁금증과 걱정을 안고 있는 상황인 듯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 또한 장기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두 나라의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기와 어느 강도로 어떤 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들도 외부 변수의 큰 항목으로 계속 관찰되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2023년 외부 변수 중에 바이오헬스 산업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 요인이라고 하면 코로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3년간 많은 정부들이 코로나를 관리하고 치료하고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백신을 임상하기 위한 돈과 리소스들을 투자해 왔습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코로나가 시나리오에 따라 많은 비용과 투자가 그리고 그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코로나, 글로벌 이코노미 아웃룩, 그 다음에 전쟁의 외부 변수를 제외하고도 제약산업은 내재하고 있는 혹은 최근 변화하고 있는 많은 변수들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이코노믹 프레셔가 있는 상황에서 약품에 대한 스펜딩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를 통한 이노베이션을 뒷받침할 수 있는 파이낸스 모델은 무엇일까? 이를 더 효율화하고 이노베이션을 액셀레이트 할 수 있는 기술, 테크놀로지, AI, ML, 그리고 새로운 리소스가 될 수 있는 데이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속도로 얼마나 빨리 어떻게 자리 잡을 것인가가 새로운 기회이자 위기로 다가올 듯합니다. 과거 우리의 제약산업이 내수 시장에 의존하던 산업이었다라고 하면 최근 바이오시밀라 혹은 바이오텍들의 성장과 투자를 통해 많은 프레젠스를 갖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더스트리로 조금씩 진화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직은 작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한국 제약 산업에 있어서 2023년은 위기이자 큰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2023년이 국내 제약 산업, 바이오헬스 산업에 큰 변화와 성장을 이끌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세션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